한국 퀴어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 네,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가 보내드리는 퀴신파.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이고요. 샘물입니다. 고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한 분이 없어요. 네, 한 분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요. 회사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로 바쁘셔서 네, 못 아직도 오신다. 퇴근을 못 하시고. 야근을 해야 되는 수당이나 제대로 받는지 모르겠네요. 음. 너무 슬퍼요. 왜요?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안 받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먹지 말아라. 아니. 막 나가네. 받았으면 좋겠다. 아, 네. 노동자 권익을 완전히 아니에요. 주겠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물님의 좀 전에 그 반노동적인 발언은 저희 반- 퀴어신학 아니. 아카데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미리 헐,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관련이 있다고 해주세요. 차라리. 죄송합니다. 자, 한 달 동안 저희가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하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저희 동아리에 새로운 멤버도 들어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시작 전에 굉장히 저희 되게 즐거운 얘기 하나 아까 했었잖아요. 네, 제가 저번 학기 장학금 받았습니다. 오, 최근에 큰 돈을 만지셨다는 소문이 네. 목돈이죠. 바로 네. 장학금. 네, 제가 장학금을 그전에는 안 받았었는데 장학금의 종류가 뭐 성적이죠? 네, 이게 노동이나 뭐 근로 혹은 간의 장학금 이런 거 아니죠. 네, 제가 아쉽게도 그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받아서 여름에 다 쓰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근데 궁금한 건 그 요즘에는 장학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장학금을 진짜 현금을 줬어요. 돈 뭉치로요? 네. 그냥 복도예요? 통장으로 넣어줬어요. 아, 저도 딱 들어왔어요. 넣어줬어요. 저도 근데 요즘에는 등록금에서 제하고 이렇게 제한 게 나오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으로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거 제하고 뭐 나오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현금으로 이제 그 등록금 다 대주시는데, 그래서, 되고 네, 돈 다시 받았다. 현금으로 다 아,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 아버지는 모르세요? 아니요, 안 아십니다. 아시는데 알아서 써라? 네, 아버지 제가- 대인배. 그러니까요. 그래서 샘물 아버지 대인배. 나 같으면 내 금 내놔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양심에 찔려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먼저 선수 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함이 역시. 죄송합니다. 그 샘물님의 그 장학금 소식을 듣고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 예. 저는 좀 놀랐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어떤 그 학문적 소양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 중학교 때부터 신학서적을 읽는다는 것이 흔치 않는 일. 난 사람이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샘물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난 학기 때 나는 30분도 채 공부를 하지 않았다. 시험 공부를. 근데 내가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 학교 사람들이 뭐가 되죠? 나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머리가 문제가 있다? 아니 그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받았어야 했는데 저의 왜 제가 진단은 받았는지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 신학교육, 조기에 그런 공부를 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남아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그 대한민국의 그 열풍인 조기 교육, 조기 영어 교육, 이런 거 옹호한다? 근데 조기 신학교육이 뭐- 있나요? 목돈 벌려면 해야죠. 지금 저희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사교육을 조기부터 해야 된다. 굉장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니 목돈을 안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퀴어시나 아카데미의 중심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돈을 안 벌고 싶으면 안 해도 되죠. 목돈 벌고 싶다. 벌고 싶으면 여러분, 목돈 벌고 싶어요? 저도요. 아무튼 근데 그럼 300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본인께서 이제 금액도 까는 건가요? 아니, 어때? 지금 다 까는데, 지금. 그래, 어디서 받았는지는 안 깠잖아요. 네. 네. 미련이 없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그렇게 깎는 굉장한 돈을 받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회로 환원할 생각이 없습니까? 사회로 그 사회로 맞습니다. 환원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좋은 방법은 저희한테 한번 쏘는 겁니다. 다음에 뭐 사올게요.
뭐 사오죠? 근데 뭐 사오는 거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너님이 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환원이 아니죠. 찔끔이죠. 말하지 말걸. 아, 이건 마치 말이죠. 그 삼성이 엄청 한 해에 어마어마하게 벌면서 그 뭐 사회복지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퍼센테이지 이렇게 찔끔 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니, 이게 리밋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갑자기 막, 모수 가자! 막 이러면, 예? 모수요? 막, 그, 3스타 미슐랭 레스토랑. 저희가 그렇게 양아치는 아닙니다. 아니, 제주말에 저희 있더라고요. 끼케야 치킨 먹자입니다. 그런데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요? 치킨 가능.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수요? 저희가 좋습니다. 그 다음 방송 때는 어디 가서 그 사회적 환원을 할 건지에 대한 걸 첫 번째 안건으로 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한국 신학계에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저희 키신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죠, 단비. 다른 분들 근황도 말씀해 아, 됐습니다. 이게 좀 충분한 근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근황이 없습니다. 샘물님이 장학금을 받았다는데. 혹시 뭐 목돈 맞으셨나요? 지금? 알았어요? 저도요. 네. 목돈 못 벌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어요? 세상에. 자, 그러면 네. 네,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 News Collection. 우리 샘물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죠? 큐어 뉴스 소식 전해 주시죠. 300 샘물님께서. 아, 세상에. 아, 큰일 났다. 이거, 제 지인분들 많이 듣는 분들이. 300 샘물.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총리 소식인데요. 2월 23일 네덜란드에서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의 성소수자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어디요? 네덜란드요. 아. 네, 이게 지난달,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기준 지지난달 소식이긴 한데요. 중도 좌파 정당인 민주 66의 대표인 롭 예터는 앞선 최연소 총리인 1982년 43살에 취임한 루드 루버르스에 이어 38세, 38세의 나이로 네덜란드 최연소 총리가 되었습니다. 38살이요? 네, 38세.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그 최연소보다도 한 5살 정도 더 어린 나이로 총리가 되신 건데요. 네덜란드는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예턴 총리는 2022년부터 니콜라스 키넌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하키 선수와 교제 중이며 두 사람은 올해 스페인에서 결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로베터는 네덜란드 최초로 성소수자임을 밝힌 첫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분은 네덜란드 총리이신데 왜 스페인에서 결혼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거기는 뭐 사생활인가 봐요. 아무런 기사도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중도 정당이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네, 그러네요. 중도 좌파 정당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네덜란드 정치를 전혀 몰라서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주거 관련 정책도 펴고 근데 무슨 이민 정책에는 그렇게 뭔가 더 많은 사람을 받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중도 좌파라고 하면은 그 삼인주의 이 정책이고 아마 온건 삼인주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게 유럽의 정치 지수도 굉장히 좌파거나 굉장히 진보적이거나 이런 쪽은 아닌 거죠. 예, 근데 맞아요. 거기서도 이미 예, 성소수자 성소수자를 표방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정도 연령대에서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건 사실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많은 부분에 뭐 문제도 있겠죠. 그 나라에도. 근데 그런 부분에 분명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진보성이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덜란드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네. 없나? 네. 아, 가보셨어요? 이 네덜란드를 몇 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와. 최근에 갔었을 때가 언제였지?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거기가 왜 마약이 이렇게 합법화된, 그러니까 규제 속에서 이렇게 마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면은 그 암스테르담에 이렇게 중심 다운타운 같은 데를 지나가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보실 거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참고서 하나 들어주세요. 그 네덜란드 여행을 가면 커피숍이 있고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커피숍이라고 돼 있는 데는 마약을 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커피숍이라고 돼 있는데 커피 마시러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흡연 가능한 뭐 흡연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예, 가게처럼 예, 예, 예. 커피숍은 커피숍은 마약을 피울 수 있는, 마리화나를 구체적으로 필 수 있는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굉장히 그 흡연에 대해서 좀 관대한 나라라 웬만한 데서 담배를 다 펴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마리화나를 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커피숍이라 되어 있는 데는 마리화나가 흡연이 가능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앞을 지나가면 그 마리화나 특유의 저도 몰랐는데 거기에 한 며칠 있으니까 냄새를 계속 맡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리화나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가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뭔가 좀 약간 텁텁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묘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세상에. 예,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제도상에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어디 이제 마리화나 이런 데 이제 그게 공인된 가게에서만 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근데 가면 그날에 필 수 있는 어떤 그 거래량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서 하면은 자기 실명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럼 예를 들어 샘물림이 이제 거기 가갖고 네덜란드 시민으로 한 대를 피웠다. 그럼 이제 그게 국가에서 어디서 쭉 전산망에서 뜨는 거죠. 근데 우와.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 기준치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국가의 담당 부서에서 관리에 들어가면서 연락이 됐대요. 당신 건강이 괜찮은 거냐? 헐.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이제 되게 긍정적이긴 한데 사실 이런 게 이제 법망을 피해 가려고 하면 사실 충분히 피해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세 명이 갔는데 세 명이 세 대를 다 해놓고 두 명이 안 펴. 그렇죠. 그리고 한 명 다 몰아줄 수도 있잖아요. 두 명은 안 피는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로 되게 많은 경우가 그런 어떤 그 법의 통제, 하나 법의 어떤 그 안전망을 벗어나는 형태의 이 흡연 그 마리화나 유입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저도 경험한 거에서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커피숍 내에서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느낄 때가 많았어요. 길거리 지나갈 때, 여기서 냄새가 나. 근데 이거 커피숍이 아니야. 이런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게 네덜란드도 보면 이제 그 마리아나 그렇게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멍하게 이렇게 앉아 있거나 길에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봤을 때 그때가 하지여가지고 새벽까지 이제 해가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숙소 앞에 호텔 앞에 밤에 새벽에 보슬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사람 비를 맞으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들어가. 그냥 서 있어요? 청년들 한 서너 명이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 길거리 이렇게 구석에 앉아가지고 맥주병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우장한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근데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약에 취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갈 일이 있으면 꼭 예, 참고하십시오. 필요한.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가 그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실험들을 멈추지 않는 게 네덜란드인 것 같고 아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총리도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실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30대 총리 소식에 좋습니다. 이어 마리아나 그냥 음, 썰까지. 아까 그분이 몇 살이라 하셨죠? 38. 38입니다.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유럽에서 근데 38이 최연소 총리가 아닙니다. 음, 그 핀란드에서 2010년대 마지막 쯤에 2020년 전에 됐던 총리 중에 산나 마린이라고 혹시 아세요? 전 잘 몰라요. 예, 산나 마린이라는 그 여성 총리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34살인가? 예,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 본인의 성공도 있었지만 그거 이제 힘입어가지고 내각을 구성할 때 내각의 상당수가 3분의 1인가가 되게 젊은 여성분들이었어요. 지성스러운 여성.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쫙 내각이 딱 써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판이 달라져 있는. 예,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신기해요. 상상이 안 돼요. 뽑힌 것도 물론 큰 뉴스지만 뽑힌 그렇게 젊은 총리가 젊은 어떤 사람이 뽑힌 다음에 어떤 성과를 내고 얼마나 잘 해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도, 혁신의 시도가 이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나마리는 뭐, 그러니까 물론 정치는 이쪽에서 볼 때와 저쪽에서 볼 때가 다르지만 그때가 이제 왜 지금 뭔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러면서 사실 그 일대가 핀란드, 발트 3국 요런 데가 다 이제 안보 문제가 생기고 그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비교적 위기 대처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뭐 그런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되게 흥미롭고 뭔가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 관련 논쟁인데요. 3월 17일 SNS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보건 교과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성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생식 기관 및 신체적 차이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 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적 성이 있다. 그리고 성에 대한 이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람마다 다르다. 성에 관한 느낌은 개인의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이며 성을 구분하기보다는 성의 다양한 측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되게 그냥 그렇구나 할 만한 내용. 내가 너무 멀한 얘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SNS에서 이제 물론 저도 잘 아는 분은 아닌데 3월 22일 래퍼 BY 씨가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등의 성경 구절과 함께 제정신일까 교육하는 사람들은 교육받는 게 불법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BYC가 그래도 인지도가 꽤 있는 분이어서 이런 뭔가 논란에 뭔가 기름을 부은 느낌인데요. 같은 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진짜 초등학생 성교육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건 교육의 역할이 아니다. 이런 교육은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멀쩡한 제도를 무너뜨린다며 성별은 남녀로 구분되며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교과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 여자답다, 거나 남자답다 같은 표현으로 대표되는 성 역할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맥락을 설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전혀 이제 어떤 성별이 뭐 남성과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여성성, 남성성 이런 것들이 구성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보건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성소수자를 공격하기 위한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며 예전부터 보건 교과서에 들어있던 확립된 상식의 딴지를 거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BY가 그런 포스팅을 하고 얼마 전에는 그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랩 경연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어떤 한 래퍼의 피처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BY가 한 가사를 보면은 약간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내 목에 두 개의 목걸이, like sex. 그러니까 성 두 개가 있다. 성같이. 성이 남자, 여자밖에 없다. 이런 라인도 쓰고, 심지어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하는 가사, 그거에 연관되는 가사까지. 뭐라고 했더라? 뭐 까보면 알게 될 텐데 가사는 선구안 위예요. 근데 선구안 위를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죠? 선구안이 까보면 알게 될 텐데 선구안이 이런 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극우적인 메시지 사상에 흠뻑 취해 있는 사람이다. 뭐, 이 사람뿐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대놓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되죠. 좀 뭐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요즘 그런 힙합의 영향력이 네. 예전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게 조금 다행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BY라는 래퍼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를 좋게 보는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제 되게 상식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도 딴지를 걸 수 있구나. 그게 되게 뭔가 성가신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면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BY가
인천에 엄청 큰 교회 있잖아요. 어, 저 주한교회, 주한장로교회. 거기 다닌다고. 맞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되게 큰 감리교회였는데, 북한에. 음, 거기 옆에, 거기보다 조금 더 큰 장로교회가 그 교회였는데, 그래서 거기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몇 번 자랑했었어요. 아, 사실이군요. 네, 그 주한장로교회 엄청 큰 데잖아요. 엄청 커요. 예, 의리의리한데, 막 이렇게. 예. 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 자체가 그 지난 왜 인천 퀴퍼 반대하고 막 그 혐오 활동할 때 되게 주력으로 움직였던 데 중에 맞습니다. 하나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성장하면서 아마 그거에 어떤 수혜를 받았던 사람인 것 같네요. 참, 씁쓸합니다. 힙합을 하는 많은 래퍼 중에 다수가 극우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하죠. 음, 당장의 그런 논란이 되는 극우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간 뭐 돈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정말 슬프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태동했었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백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되게 천편일률적인 음악 스타일 그 장르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난 그리고 사실 거기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흑인들의 음악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가락에다가 그리고 백인들의 것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되게 자유로운 어떤 형식에 담아서 읊조리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항의 장르인 건데 그 저항의 장르 마이너의 장르를 가지고 어, 주류의 이야기를 그리고 다수와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소모한다? 굉장히 웃기는 거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힙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힙합에 소울이 있는 건데 거의 소울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거의 그 겉으로만 읊조리는 방식의 이런 건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뭐 제 알바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힙합을 정말 본인이 꽤나 한다고 자신한다면 힙합의 근본 정신이 뭔가는 좀 생각하고 떠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막 해보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앞으로 상식적인 내용에 좀 더 상식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Into the queer theology.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퀴신팟의 중심, 조상균의 서사 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저희를 저희를 저희의 유익하게, 가슴을 유익한 뛰게 가르침, 저희의 행복, 행복을 위해 저 인간 옛날엔 안 그러더니 정말 아주 그냥 해주실 건지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에 있었던 아주 조선을 대표하는 한시인들 중에 초부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시인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모릅니다. 예, 정확히 월계 초부라고도 하고 정초부라고 하는데 그 초부는 나무꾼입니다. 그 나무하는 사람, 초부.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뭐였냐? 노비였습니다. 근데 한시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에서 나온 한시가 그런 거잖아요. 아주 정해져 있는 그 글자만큼을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기승전결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 더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대산이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쭉 읊조리는 거지만 중국어는 성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의 한시라는 건 성조까지 맞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맞춰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자만 쓴다 그러면 성조가 안 맞으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 한시를 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중국어를 쓰지 않잖아요. 조선에서는. 그래서 중국에서 쓰는 그 각 한문에 성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를 갖고 다녔다 그래요. 규격화된 플로우가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지 않은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탈락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아주 충미의 아주 극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쓰려면 사실 한문을 그냥 대충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노비가 썼다.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죠. 그런데 그 노비에게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노비의 초부라고 하는 노비가 여씨 집안 사람이 여씨라는 엄청나게 동네에 있는 그 양반집에 있는 노비였습니다. 근데 그 여씨네 집 여기가 어, 엄청나게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집이었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제 바로 이제 이 사람을 부리는 주인 그 사람의 친구가 정약용 뭐 이런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굉장히 좀 개혁적인, 예, 진보적인 인사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던 지역에 있는 향촌에 있는 지도자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노비의 재능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한시를 막 이렇게 뭐 양반들이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봤는데 누가 자꾸 흥얼흥얼하면서 마당에서 누가 막 한시를 읊조리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자기 노비가 이렇게 마당을 쓸면서 자기네가 어제 했었던 한시를 막 읊조려. 그래갖고 자네가 뭔가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 한 거냐 했더니 아니 어제 그렇게 주인 어르신이랑 친구분들이 하시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이렇게 들었던 게 생각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일하다가 흡졸었다 했더니 그걸 어떻게 외웠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한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능력이 일치월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글을 한번 써가지고 이제 주인 어른 이건 봐주시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야,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이 어, 그 주인이 근데 그것도 그렇잖아. 그 주인이 이 사람이 그렇게 개혁적이거나 평등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냥 자기가 보고 말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우리 노비가 쓴 거다.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초부가 난리가 납니다. 당대에. 그러니까 BTS처럼 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당대의 조선 후기니까 당대에 잘 나가는 정치 세력은 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론에서도 엄청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시조리고 이런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사람 초대될 정도. 엄청 잘 나간 거. 그 사람 시가 지금도 십수편 이상이 남아있어요. 근데 우린 잘 모르죠. 아무튼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냐? 근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의 그 주인이었던 그 여씨 집안 있죠. 예. 그가 돌아가시는 죽고 나서 그를 보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시를 남깁니다. 두 사람은 시로 친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마지막에 어떻게 주냐면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와,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우리는 이게 반상의 구분이 있지만 시를 가지고 나의 친구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 노비이자 친구였던 초부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씁니다. 첫 줄이 그대는 저승에서도 나무를 짐을 하는가? 뭔가, 그러면서 그 시의 마지막이 그렇게 됩니다. 어, 그리 바라건대 이 땅에는 아주 훌륭한 집안들이 많으니 제발 다음 생에는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시길. 너무 슬퍼요. 야. 그러니까 그가 그 자기의 친구이자 노비였던 그가 너무너무 출중한 예, 시의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서 태어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노비의 신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말 안타깝게 뜻을 펼치지 못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지막에 그와 같은 시로 그를 기립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그러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재밌게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철저한 유학자일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근데 철저한 유학에서 여러분, 유교에서 내세를 순환하는 내세로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한 자네가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건 순환하는 거잖아요. 윤회하는 거죠. 근데 유교가 윤회를 믿을까요? 유교는 사실 죽음의 얘기를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네, 예, 굳이 한자면서 혼백이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하지만, 그러니까 제사를 하니까요. 근데 죽어서 어떤 내세가 뭐 엄정하게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심판을 받는다거나, 복을 받는다거나, 뭐 윤회를 한다, 이런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봤더니, 그 제자들 중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이 땅에서 성인이 될까 말까 한데, 우리가 죽어까지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남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유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이고 현실적인 철학이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철저한 유교적인 교육을 받은 아주 정말 뼛속까지 유학자인 사람이 자신의 친구, 벗의 죽음 앞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죠. 그러니까 숭유 억불 정책으로 몇백 년을 지나고 있는 건데 조선 후기니 18세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뭘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다 이제 개신교인들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전부 다 개신교적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왜 버스 타고 가다가 할머니가 타시면 허리가 불편하신 할머니가 타시면 자리를 좀 일어나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가 기독교적 정신입니까? 뭔가, 이거 약간 유교적입니다. 예, 이거 어른에 대해서 존경한다. 뭐 이런 거지. 이거 기독교적 그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성서에 어르신이 앞에 보이면은 즉시 일어나서 말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유교엔 있죠. 네. 예, 부모님이 말씀하신 입에 식사를 하고 있더라도 뱉고 대답해라. 그러니까 어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경하는 건 유교의 아주 근본적인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퀴어 신학이라는 얘기를 할 때 아직은 그런 작업을 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한국인의 정서 속에 있는 어떤 퀴어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퀴어 신학이라고 할 때 계속 이제 왜 그 서구 중심의 어떤 걸 가지고 우리도 그런 걸 가지고 분석적인 어떤 신학을 하는 거잖아요. 본문이 어떻다거나 뭐 사회가 구조적으로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문화적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잘 다룬 예는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적 퀴어 신학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좀 한국에는 문화적인 어떤 거 그리고 한국의 어떤 종교 문화적인 어떤 거 그런 것 속에서 한국인의 정서와 심성 속에서 우리가 그런 퀴어를 배척하는 거 이게 우리의 정서에 맞는 거냐? 음, 예.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왜 베두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사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이 그때 왜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창세기 19장 이런 거 다루면서 그러니까 왜 낮에는 되게 더운데 사막 기후니까 근데 밤이 되면 너무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막 수십 도 차이 나죠. 근데 사람이 그런 수십 도를 하루에 이렇게 견디면 온몸으로 견디면 밤에는 죽습니다. 저, 예,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베두인이 봤을 때 밤에 정처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본다? 그럼 어떻게? 일단 자기 장막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범죄자인지 심지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짜로. 일단 들어와라. 그 재웁니다. 밥 먹이고. 그리고 이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되면 너 왜 나 죽이려고 그러니? 뭐 이런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온 사람이 성소수자든 누구든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그런 작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 심성 속에 불교적 심성은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얘기하면 너무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어떤 거, 문화? 이런 거에서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혹시 있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때요? 약간 농담이나 그런 거 할 때 불교적인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막 극락 이런 단어도 막 쓰고 그렇죠. 그리고 음, 제 주변에서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 이렇게 된다. 혹은 이번 생은 틀렸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에 저는 생각해 본 건 지옥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있다. 지옥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지금.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요. 자, 어떤 것부터 생각하십니까? 지옥 하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 불길, 그죠? 음, 불이 어떤 불이죠? 요만합니까? 이따시만함, 용암. 용암, 그렇지. 막 용암이 막 이글이글 막 이런 거죠, 그죠? 또요. 지옥 하면 생각나는 거. 어둠? 어두움,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한번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 스스로 이미지화해 보세요. 어두움, 그러니까 밝지 않아요, 그죠? 어두운 상태에서 막 용암이 흐르고 도처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또 지옥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염라대왕? 그쵸. 염라대왕 모습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서워요. 예. 뭐 뿔도 좀 있을 것 같고죠. 저승사자. 저승사자, 그죠? 저승사자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갓을 쓰고 검은색. 검은색 도포에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약간 고민이, 사자 보이스 같이 생겼어. 고민이 좀 돼. 21세기에도 저승사자를 가서 썼을까? 캡부터 썼을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게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뭡니까? 케이팝. 예,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예, 거기 캐대언에는 갓을 쓰고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힙한 걸로 나옵니다만, 정말 21세기에도 내세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저승사자는 갓을 쓰고 올 것이냐, 아니 검은색 모자를 쓰고 올 것이냐,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 그게 성서에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와요. 예, 성서에 막 이글이글 불길이 타오르고 용암이 흐르는 데다가 막 검은색으로 있고 뭔가 뭐 염라대왕이든 저승사자든 명명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어떤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가 막 거기를 다스리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이 봤던 66권 성서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어디선가 들은 거예요. 어디선가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심성에 있는 겁니다. 이 오래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성에.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도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해되시나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그러면 성소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거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어떨 것이다 하고 혹시 말해보신다면?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저도 어떤 맞아요. 스님의 강의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뭐, 당연히 긍정하는 맞아요. 맞아요. 내용이 불교 문화 속에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맞아요. 해주셔가지고, 그렇구나. 좋은 전통이다라고 생각한 것. 잘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부정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직선적 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는 시간은 지금으로 끝이죠. 그렇죠. 다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지금을 있는데, 열심히 사는 긍정성이 발생하고요. 반면에 지금은 박 터지게 싸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혀 마음속에 여유도 없고 뭘 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막 그러니까 지금의 뭐가 안 맞아. 끝까지 싸우게 되는 지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근데 반면에 불교는 어떻죠? 지금 하지 않더라도 지금 잘 살면 좋죠. 근데 잘 살지 못해서 카르마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윤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잘 못하면 잘 사는 게 중요한데 못 살면 업이 쌓이죠. 쌓이면 그걸 해소하지 못하면 사실 다음 생에서는 약간 핸디캡을 받잖아요. 근데 핸디캡을 받더라도 다음 생에서 그 업장을 해소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생엔 더 괜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성소자 이슈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던 옳던 그르든을 떠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렇게 태어난 게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지금 삶에서 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지난 삶에서의 어떤 영향 속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게 내 성품도 그렇고 내 어떤 뭐 사회적 위치도 그렇고 내 성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이건요. 이거 자체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평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업으로 너의 업보다라는 설명을 혹시 하나요? 그러니까 하는 한 게 이제 예컨대 뭐 엄청 뭘 잘못하면 벌레로 태어난다던가 뭐 이런 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벌레 모습을 가지고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다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명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건 지금은 네가 벌레고 지금은 내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다음 생에 내가 벌레가 되고 이 이가 인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가지고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불교에서 말할 때 불이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르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 다르지 않은 건 이런 이유인 겁니다. 나도 얘가 될 수 있고, 얘도 내가 될 수 있고, 우린 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막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는 지금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불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그 사회적 의제적 고민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다 하나다? 우리가 나눠지지 않아? 라고 한다면 즉 그건 모두가 평등해 라는 얘기의 다름 아니죠.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이성애자인 저도 다음 생에서는 성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성소수자인 제 친구가 다음 생에는 이성애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성애는 옳아, 동성애는 틀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의 삶을 불성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지금의 네가 뭐 어떤 위치라던가 그러니까 이건 그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평등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교는 이게 말씀드렸던 긍정성입니다. 그 실제로 그래서 그 왜 불교가 불교 종단 차원에서 뭐 동성애자는 뭐 좀 뭐 열악한 존재라거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건 그런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이제 뭐 불교 조계종에 뭐 이제 뭐 그 뭐 뭡니까 그 지무적인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우리는 다 평등해 성소수자와 이성애자 다 평등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불이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은 존재니까 같은 불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역사적으로는 이런 한계도 있죠. 예컨대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순간적으로 그런 건데요. 불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뭐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독재자가 막 장기 집권을 한다던가 막 부정을 저질러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 예. 지금 그건 뭐 저 사람 또 저럴 수도 있지. 근데 저 사람 저기 이게 정말 틀렸다면 저 사람은 그 업을 쌓아서 다음 생에 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금 막 애써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되는 방식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지배적인 국가들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불의가 단죄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넘어가는 경우 사실 우리가 그런 거를 안타깝지만 동남아시아 역사에서 본 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생각들이 저는 좀 잘못 풀려가는 예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긍정성들, 불교적 사고가 갖고 있는 많은 긍정성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지금의 현상을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어떤 평가를 내리거나 높낮이를 두거나 이러지 않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기독교는 계속 그런 높낮이를 뒀죠. 그러니까 뭐 백인이 우세하냐, 흑인이 우세하냐, 여자가 뭐 여자에게 영혼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유럽에 있는 공교회의 카운슬에서, 그러니까 콘클라베에서 주로 나왔었던 의제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뜻이. 근데 불교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의 불교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논쟁 다 좋잖아요. 뭐든지 논쟁할 수 있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혐오와 차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논쟁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달려드는 방식은 논쟁이 아니죠. 네. 이건 공격이죠. 그러니까 그건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불교적 함의가, 그러니까 불교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사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나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럼 우리에게 그런 심성이 없는가? 다시 아까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만, 대한민국 기독교인에게는 불교적 심성이 없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논의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상대방의 선함과 상대방의 존재 자체 귀함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라는 얘기로 오늘의 사사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고 되게 뭔가 많은 걸 연결해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불교, 성소수자, 극우.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개신교 성소수자 극우 하면은 예상되죠? 어떤 네네네네네. 내용이 서치가 될지. 네. 이렇게 불교 성소수자 극우 검색을 했는데 일단 AI가 요약한 것은 보수적인 성향의 일부 불자나 단체가 극우적 성향을 보이며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하거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종단 차원에서는 포용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기사들의 어떤 제목만 봐도 불교는 성소수자와 함께합니다. 불교심. 현대불교, 성소수자 인권 알기, 종교의 당연한 역할. 이런 것들이 서치가 됩니다. 그 와중에 한국일보에서 이런 제목, 개신교 성소수자 혐오의 진앙지, 목사의 예배와 설교. 이렇게 그거 뭐야, 재미나이예요? 구글에서 검색했는데, 아유, 훌륭하네. 그러니까요. 아,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명백한 거죠.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문제들의 뿌리가 되는 것은 기독교, 개신교가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맞습니다. 명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럴 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개신교가 틀렸다기보다는 정확한 한국 개신교가 갖고 있는 문화가 틀린 거죠, 주류 문화가. 그렇죠. 그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도 한국 개신교인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 심성, 이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왜요? 달리 사사쇼겠습니까? 그럼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주는 사사쇼. 이 사람들 점점 방송인들이 다 됐어? 막, 자, 오늘도 즐거운 내용으로 저희의 마음에 위안을 주신 고상영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사사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all the Q history. 자, 오늘 스누피님의 부제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퀴어 역사 시간입니다. 역사. 역사. 자, 들어가기 전에 퀴즈. 오, 전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 합법화. 네덜란드요. 맞습니다. 오, 아까 기사에서 소개해 그러니까. 주셨다. 자, 그러면 세계 최초로 네. 동성 파트너십 합법화 나라는 프랑스? 스웨덴? 땡땡 독일? 땡. 힌트? 힌트요? 파트너십 모르겠다. 유럽 국가입니다. 이 역사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까먹었어요. 덴마크? 맞습니다. 아우! 그렇습니다. 멋져요. 자, 그러면 질문. 전 세계 최초로 헌법에 헌법에? 성적 지향이란 단어를 들며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라고 수록한 나라는 헌법에. 헌법에.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요? 어느 동네요? 대충, 누뚱그려서. 지금까지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어? 안 나왔어요. 그냥 뭐 맞춰보세요. 뭐 지구촌 뭐 얼마나 나라가 있겠다. 144개요. 그래, 한번 해보자. 네? 해보자. 헌법에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핀란드? 핀란드, 막 얘기해볼게요. 네, 스위스? 스위스, 대만? 대만, 유럽이라고 하셨죠? 자, 유럽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안 아, 했습니다. 그래요? 캐나다. 캐나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남아프리카 너무 공화국? 많아요. 오, 어? 맞아요? 정답. 있어요? 아니, 왠지 느낌이. 아, 와, 진짜요? 요거는 못 맞출 줄 알고 제가. 진짜로? 네. 대박이다. 맞습니다. 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바로 이 남아공 헌법에 관한 우와, 진짜로? 내용입니다. 이전에 남아공에 그런 법의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파르테이트라는 것이 네. 있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는 아프리칸스어로 격리 혹은 분리 인종차별 정책.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1948년부터 94년까지 남아공의 정책 혹은 체제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극단적인 인종차별이 특징이죠. 자, 국가가 법으로 인종을 나누고 강제했던 거죠. 어떤 법들이 있었냐? 대표적으로 이런 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종등록법.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백인, 흑인, 혼혈, 인도인 네 그룹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아시아는 어디 들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에 따라서 어떤 교육, 의료, 거주지, 결혼 이런 것들이 결정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집단 지역법.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종별로 살 수 있는 지역이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은 보통 도시, 흑인은 반투스탄이라는 자치령에 이렇게 격리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법도 있었다고 하면 통행법. 흑인은 백인 거주구역에 들어갈 때 통행증을 소지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체제 아래서. 그런데 이런 흑인 차별 정책이 횡행할 때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죠. 누굴까요? 넬슨 만델라? 그렇습니다.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음. 이제 비폭력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가 1960년이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막 이 운동이 시작이 돼요. 샤프빌이라는 곳에서 이 아파르테이트 폐지를 요구한 시위대가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한 69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넬슨 만델라가 이러한 비폭력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비폭력 운동을 하던 이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막 무장투쟁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가 군사 조직인 국민의 창이란 조직의 초대 사령관이 되어서 뭐 백인 우월주의 정권의 군사시설, 산업시설, 정부청사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게릴라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2년에 체포가 되죠. 한참 시간이 흐릅니다. 1990년까지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계속 있었죠. 이 1990년에 그때 대통령 데클레르크라는 백인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넬슨 만델라를 석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파르테이트를 폐지하기로 선언을 합니다. 이 데클레르트 대통령. 그래서 1990년에 석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93년에 이 데클레르트와 넬슨 만델라가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이듬해 94년에 남아공 최초로 이 흑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어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흑인 최초로 남아공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정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는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퀴어 활동가들이 굉장히 영리한 판단을 합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논리를 이제 흑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논리를 그대로 성소수자에게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와 동일하게 성적 취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퀴어 활동가들이 이제 펼치게 되죠. 그러면서 1996년에 이제 새 헌법이 제정되는데 이때 헌법 9조 3항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하게 됩니다. 국가는 인종, 성별, 임신, 혼인 상태,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피부색, 성적 지향, 연령, 장애, 종교, 양심, 신념, 문화, 언어 및 태생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사유를 근거로 하여 누군가를 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헌법에 헌법에 차별금지법을 넣고 명문화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바로 세계 최초로 헌법이라는 것에 성적 지향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시한 헌법이 되는 것이죠. 와, 그래서 헌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하위 법령들과 그렇죠. 판례들이 바뀌어야겠죠. 98년에는 남성 간 성행위 처벌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고요. 그런 헌법에 따라서 동성 커플의 권리가 확대되고 2006년엔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이야,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세계 최초로 이게 몇 년도라고요? 헌법은 1996년. 96년. 네.
그러니까 90년에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고 94년에 당선이 되고 96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거죠. 그 사이에 퀴어 활동가들이 영리하게 같은 논리로 흑인 차별을 반대하는 논리와 같은 논리로 이제 운동을 펼친 결과가 되는 것이죠. 너무 신기해요. 헌법에 들어갔다는 게 그러네요. 네. 되게 신기합니다. 헌법에 들어간 것도 신기하고 뭐 남아공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도 뭐 아까도 질문 드렸을 때 계속 유럽 국가 중심으로 이제 맞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 근데 유럽이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유럽이라 생각할 정도로 유럽 중심이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유럽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실상은 남아공이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우, 어떻게 이런 걸 또 찾으셨대? 그러니까요. 대단하네. 너무 정말 좋은 네. 역사 시간이었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게 1996년인데, 그 2026년에 우리는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못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참, 참,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성실을 해요. 매우 성실하죠. 예. 때만 되면 크게 집회를 하고 음. 이제 제가 그 뉴스 계속 매일 받아본다고 했잖아요. 때만 되면 뭐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라는 기사들. 우리도 열심히 이거 자꾸 방송 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 좋은 역사. 맞아요, 맞아요. 오늘 굉장히 좋네요. 정말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들으신 분들 재밌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알찬 소식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 거예요? 인사를 안 하신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서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으로 감사합니다를 외쳤는데요. 저희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